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책 읽기를 하는데 283페이지 펴놓으시고 내도 해봤지만 모든 걸 다 하려고 욕심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큼 바보는 없다. 이래야 오늘 말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욕심을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그래가지고 오만 것 다 한다고 난리고 난리벚꽃장을 치지만 세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하루에 30분이라도 책 읽기라도 똑바로 들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말씀해 놓은 게 이제 민법 총칙이 소멸시효 남았는데 요 유튜브 저 아래쪽에 가면은 그 물권법 담보물권 해가지고 물권법 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올리는 게 있는데, 증민 시리즈 책 가지고 그걸 들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판례가 추가된 게 당연히 있지만, 그러고 저 앞에 유튜브에 있는 옛날에 찍어놓은 요 동영상 강의도 그 이후에 판례가 바뀐 게 있지만 기본 권리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도의 민법을 가지고 빨리 틀을 잡으십시오. 틀을 잡아놓고 살을 붙여야 되지. 틀도 없으면서 무작정 본다, 공부하는 거 똑같습니다. 최소한 민법은. 일단 283페이지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157조 본문에 따라 그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했는데, 어쨌든 초일 불산입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판사님께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밑에 내려오시면, 그러나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고 여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짜리인데 주장하는 사람이 9년짜리라고 우겨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법대로 간다 이거죠. 자, 개별적인 기산점. 조건부 권리,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한 때, 그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해지 조건부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비교해야 될 게 이행지체가 되는 때, 채권법 총론에서 볼 건데, 일단 간단하게 보는 건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행지체 되는 때와 비교할 때 소멸시효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이행지체는 조금 주관적인 게 고려되는 게 있다라는 거. 기한이 있는 채권, 확정기한부인 때는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인 때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는 그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런 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 기한 유예 합의가 있으면은 그 합의된 만큼은 유예가 되니까 기한이 있는 채권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예된 때부터 대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 합의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하다. 이런 것들. 기한이 없는 권리,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은 채권 발생 시이다. 그래서 기한 정함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용유물권은 권리 발생 시부터
재판상 중단된 권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게 되고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대차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나 지체 책임은 청구받은 때부터 부담하게 된다는 것. 그 채권법 총론조에 가면은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예외적으로 기한 유예 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이 경관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유예 기간이 경관 때부터 기산된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자상 반환 청구권은 대주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최고 후 상당히 한 기간이 경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사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한 후 상당히 기간이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상당한 기간, 일정한 기간이 경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계약상의 권리,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본래 채권 이행기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돼 버리면 동시행항변권도 따라서 소멸될 것이고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다수설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된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일관되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죠. 당연히. 채권법에 가면 또 이야기될 것이고 무권들이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무효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 등 현실적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취소의 경우는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취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 이것도 이야기한 자리가 있습니다. 취소 쪽 말미에서 이야기된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지체는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민법 수의민이 위민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이 본 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계약이 종료한 때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의외로 소멸시효 때문에 권리 소멸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으니까 판례가 이래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지. 소송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권리 주장 딱 해오면은 이게 소멸시효 걸렸나, 재직기간 도과했나 그것부터 따져보는 거고 소를 제기할 때도 그걸 염두해 두어야 되죠. 의외로 소멸시효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업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 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익진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됐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세 줄대로 오시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단기 소멸 안날로부터 3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를 안 것이라 하면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안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협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한다.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 책임 역시 시효이익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시효이익 주장하는 자,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너한테 내 책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766조 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불법행위한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존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보증 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 원인을 안날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에 법이 추가된 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리얼 과거사정리법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중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경우에 유죄 확정 판결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 발생 위험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범위 상당하므로 피해자 등은 재심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 청구하여야 민법 766조 1항 단기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766조 2항에 따른 10년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96조 2항에 따른 5년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766조 1항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 한 때부터 진행,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 기한은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진료 이런 거.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 당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감이 상당하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할부금 채권, 각 할부금에 월 얼마씩 지급하는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
판례에 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권 등의 행위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되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채무는 1회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잔액 전부에 관하여 시효 진행이 당연히 개시되지 않고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청구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잔액에 대해서 시효가 진행한다.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채권자의 청구 등이 없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되는 정기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채무는 그 사유 발생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추정해 줘야 된다. 따라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구상권, 실제로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때 예컨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채권은 일반 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상권, 구상금 이것들 채권 총론 쪽에 가서 공부합니다. 역시 밑에 있는 거 1번 이것도 채권 총론에 가서 공부할 건데 보증인의 줄 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 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다. 그 소멸시효는 각각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권리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 한다. 일반의 소멸시효 기간, 보통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그리고 일정한 경우 공법상채권 5년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 3년 시효에 걸리는 채권 이런 것도 뭐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말하기 싫습니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액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것들은 시효 3년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 이자 채권은 3년짜리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 10년이죠. 근데 뭐 변제기가 1년짜리여도 돈을 빌려주고 1년 내에 갚아라 하더라도 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죠. 정기금 채권, 기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을 말한다. 기본 채권인 정기금 채권 그 자체는 최후 변제일로부터 10년이다. 이자 채권이라고 하여 모두 3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에 한하여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자를 2년에 한 번씩 지급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3년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1회 변제로 소멸되는 소비대차 원리금 채권, 소비대차 원리금 채권 1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은 그러니까는 1회 변제로 소멸되는 소비대차 원리금 채권 그러니까는 원리금 이거는 딴 말 없으면은 10년짜리죠. 지연 손해금은 원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다. 지연 손해금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니까 이게는 원본 채권하고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채권이 10년짜리 소멸시효 대상이면 이것도 10년짜리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나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은 3년짜리 시효 대상이 된다라는 거. (6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및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그러나 의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거는 10년짜리지. 무자격자가 한 치료에 관한 채권에도 163조 제2호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10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면 유자격자보다 더 보호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매매, 약국에서 일반 질병에 대한 약 방문에 의하여 미리 조제하여 놓고 시판하는 약의 판매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이건 판매채권이죠. 판매채권. 그건 5년짜리.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거는 이거보다 기간이 짧은 것이 있으면은 그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면 민법표가 들어오면은 3년짜리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특별한 게 없으면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도급을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의사도 그랬는데 도급 받은 자. 상사채권은 5년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상법에서 그것보다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단기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민법이 적용돼 가지고 3년짜리가 된다.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163조 3호에 따라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다. 민법 666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절차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것도 3년짜리가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법무사, 그것도 3년짜리다. 세무사는 여기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세무사는 상인도 아니다는 거죠. 세무사는 10년짜리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세무사 자격증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생산자 및 상인에 관한 판매로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3년짜리다. 그 정도 하시고, 위탁 매매 상행이 5년짜리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동그라미 2번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일정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 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 채권은 원칙적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10년짜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 일단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대승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 채권, 이것들은 1년짜리라는 거죠.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 채권 1년짜리라는 거고,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그 다음에 랍은 학생 및 수학자의 교육, 의식 및 유식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에 관한 교사의 채권, 국공립학교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1년짜리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하는데 반대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 사람 20대 때 그 라면값 50원 안 갚은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 꺼내면 안 되죠. 혹시 20년 전에 20년 40년 전에 50원짜리 외상 채권을 채무를 이행 안 한 거 기억도 못 할 거고, 또 그 50원 라면값 그 받을 채권자도 기억도 못 할 거도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 그 관련되는 분이 하면서 비방한다고 저 사람은 20대 때 50원 라면값도 안 갚았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 안 삼다는 거죠. 그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하더라도 1년짜리라도 3년짜리라도 물론 10년짜리라도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은 그 확정 판결이 있는 때부터 다시 10년짜리가 된다는 거. 판례는 민법 165조의 규정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 판결을 받은 권리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뭐. 오죽 답답하면 판사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리놨겠어요. 파산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뭐 청구 일락줘서 지급 명령 등 포함해서 10년짜리가 된다는 거. 지급 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짜리로 연장된다는 것. 판결될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약소음 공정경수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그래서 단기 소멸시효 대상 채권에 대해서 약소금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 상환 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에 정한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 상환 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10년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금전의 거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봐야 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니까 이행 청구를 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겠죠.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정채무의 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는 거. 그래서 상산채권은 5년인데 그걸 보정한 보정채무도 소멸시효 기간이 5년짜리인데 그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정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10년으로 되는 것은 주채무만이고 보정채무는 중단된 그때부터 5년짜리 대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 판례도 민법 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채권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서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위 확정 판결 등은 그 시효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채권자 연대 보증인 이 사람도 보증인입니다. 보정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는 것. 그 다음에 시효 중단에 관한 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일단 민법을 딱 정리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민법은 딱 정리해놓고 나서 매일 봐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민법 공부한 지가 민법 공부한 지가 1월 됐나 맨날 뭐 30년 입에 발려 있었는데 이제 40년이 다 돼가네. 40년 동안에는 민법을 안 본 날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정작 시험 칠 때는 그냥 민법 과목은 없는 과목이다. 그래도 이제 내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봐야 되니까 매일 뭐 문제 조금씩 보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민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별거 없는 걸로 보이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